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인생 4모작이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군생활까지는 2모작, 1모작, 그 다음에 사회생활 했던 건 2모작, 그 다음 3모작, 그 다음 4모작까지 저는 준비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원래 이렇게 퍼져나가고 똑같은 모습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인데, 어딜 가나 맥도날드 로고가 있는 것이고 어딜 가나 똑같은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프랜차이즈인데, 최근에는 이 프랜차이즈가 허위 과장 정보를 주면서 같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그러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이 브랜드들 중에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브랜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브랜드 다 들어보셨죠? 이 중에서 딱 하나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직영입니다. 빕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체인 사업을 하는데, 빕스는 CJ 본사에서 직영으로만 다 확장을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맹사업을,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BHC도 뭐 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맹점 주인들이 본사업 데모하고 많은 이슈를 터뜨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갑질의 원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제 책을 그렇게 썼던 이유도, 그렇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갑질만 하는 집단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책을 썼고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 7월 달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바뀌면서 6가지 과제를 내면서 내가 요것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 이후부터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리베이트도 많이 받고 허위 과장 정보도 제공하고 필수 품목도 마음대로 챙겨서 밀어넣게 하고 등등등 해서 가맹점주를 괴롭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프랜차이즈 그러면은 도둑놈 집단으로까지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아마 프랜차이즈 그러면은 뭐 별로 들을 게 없고 별로 나쁜 놈들끼리 모여 사는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닙니다. 역시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요, 진짜 프랜차이즈 본사 나쁜 놈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만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전 나쁜 놈이 원흉이겠죠. 그래서 전 아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도대체 뭐냐라는 개념부터 사실은 이해해야 되는데요. 상법하고 가맹사업진흥법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쫙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하고 파이프 깨졌는데 계약에 의해서 하고 교육을 주는 관계인데, 성공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업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영업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그런 책임이 가맹 본사한테 있습니다. 그럼 가맹점주님은 이 상황에 따라서 나는 매장만 운영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앞부분에서 마케팅, 신제품 만들고 구매, 물류 제공해주고 하는 등등의 활동은 본사가 하고, 점주님은 제발 매장만 잘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버십시오라는 계약인데,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에 따라서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로 계약 비용을 지불합니다. 초기에 인테리어 할 때 돈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고 교육비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런닝 로열티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받는데 한국은 그렇게 받지 않고, 사실은 외식 같으면 식자재에다 마진을 붙여서 그만큼의 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사실은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거 주는데 식자재 마진을 내가 시중에 사는 것보다 어떤 데 비싸게도 들어오고 등등 하다 보니까 도둑놈들이 저거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만드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데, 최초 계약에 그렇게 하는 걸 나는 안 하겠어 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 시작 안 되는데 이건 계약입니다.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본사가 갑질을 많이 한다. 왜 말 많이 했을까? 그리고 횡포를 많이 부린다. 왜 부릴까에 대한 이해는 좀 하는 게 좋다. 근데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생각나는 브랜드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박살을 내려고 총을 쏘았다면은 본사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가맹점주님까지 망하는 겁니다. 왜? 브랜드가 죽어버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원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많이 들어먹는 원인이 제가 책에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너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는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1997년도 IL가 터질 때에 많은 브랜드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쉽게 장사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프랜차이즈에 오기 시작하십니다. 지금도 현재 대한민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 취업자들 숫자들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영업자가 약 7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약 2,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4분의 1이죠. 25%입니다. 근데 한국은 25%인데요. 미국은 몇 %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계산하면 6.1%밖에 안 되고요. 일본은 1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구조적으로 산업이 작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겨 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자영업자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생길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든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 만들고 잘못 관리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문화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너희들 까불지 마 라는 마인드도 갖고 있는 가맹본사가 갖고 있었고, 그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마음을 갖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아마 프랜차이즈 본사 초창기에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분배 공정성 문제인데, 매출이 생겨서 수익을 가져가는 매장에서 저희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으니까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특허권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잘 인정 안 합니다. IT 업종과 마찬가지 보면은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은 시비가 되니까 서비스권이니 뭐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 한국도 마찬가지, 외식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 이게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로열티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거기다 식자재를 가서 붙이고 있는 거고요. 더 문제는 사실은 제가 외식에 들어올 1995년도 정도에는 외식 물량 같은 경우는 약 한 20만 개 정도 언제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70만 개 가까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매장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도 브랜드 숫자하고 본부 숫자, 가맹점 숫자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저 표가 뭐냐면은 브랜드가 토탈 브랜드인데, 토탈 브랜드가 몇 개냐라는 한국이 2012년도에는 3,300개 있었는데 2018년도 말에는 6,000개가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브랜드도 이렇게 많고요. 그 중에서 많은 게 외식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외식만 너무 많아요. 저도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데, 이유는 여기 아까 신정근님께서 아드님하고 따님에게 밥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밥 만들어주는 거, 음식 만드는 거 웬만한 사람 다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가정주부들도 자기 맛을 다 하면서 나는 음식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음식 장사하면 안 망해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많이 만들어지고 가맹점 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식 가맹점 수는
11만 개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매장이 몇 개라 했습니까? 70만 개 중에 11만 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따져보면 7분의 1 정도인데 그러나 많은 편이죠. 근데 브랜드도 많고 나머지가 이제 서비스업 그러면은 서비스업은 뭐냐면 학원, 약국, 약국은 아니고 학원, 헬스장 등등이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업은 편의점, 약국 등이 이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아까 주무부구식이라고 이제 사고를 치냐면은 브랜드별로 매장 수를 찾아보면은 100개 이상 된 매장은 이 프랜차이즈 업계 중에서 6.3%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0개 이하 매장들이 93%고 특히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만들어 놓고 매장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30% 넘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사실은 발표된 것 중에서 오류도 많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10개도 안 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섞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이해하는데 약간씩 틀리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었는데 프랜차이즈라는 게 사실은 가맹점이 잘 사는 돈을 벌고 그 돈을 만드는 시스템에 의해서 본사가 돈을 챙겨가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드는 사람들이 의도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충 관리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번 아까 말한 가부장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화는 보이시죠? 설국열차라는 영화입니다. 설국열차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어떤 물질을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전 세계가 다 설국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기차를 만들어서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살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내부에 앞자리가 아니라 앞칸이 있고 뒷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칸이고 너는 꼬리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기차 내에서 절대 도망가면 안 돼. 요 안에만 살아야 돼 라는 영화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진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초창기 잘 나갈 때는요 거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브랜드가 정말 중요해 라는 생각을.
이 생각 때문에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메론 부대찌개를 하다가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나가면 바로 옆에다가 부대찌개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자기 브랜드를 얻어가지고 죽여버리는 작업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했습니다. 또 사실은 그게 어쩌면 또 계약이라는 관계상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하여튼 한국에서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복 조치를 하지 말라라는 법도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어느 쪽이 맞느냐는 저는 사실 판단 잘 안 합니다.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가끔 제가 나중에 프랜차이즈 만드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훔쳐가지고 가서 브랜드를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다 보니까 생기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설국열차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본부는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열심히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따라가고 보고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맹본부의 창업자들이 돈을 벌면은 머릿속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안 하죠. 대화 잘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문제가 분명히 됐다 생각하는데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의 장단점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문제로 보면은 본사의 장점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자원 부족 이론과 대리 이론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나는 작은 자본을 투자하고서도 많은 매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것을 점주님들이 대신 대주기 때문에 대어준다. 라고 하는 게 자원 부족 이론인데 작은 걸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매장에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요. 내가 매장 100개를 운영하면은 몇 명을 되고 있어요? 1000명을 관리해야 되고요. 1000개의 매장이면은 10,000명을 내가 관리했는데 가맹본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맹점주님들이 그걸 각각 10명씩을 책임지고 해주니까 대리로 해주니까 그리고 내가 100개의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1000개의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다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사는. 그러면서도 브랜드를 만들어지는 이 장점이 있어서 이거 저 프랜차이즈 사업 하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또 뭐냐면은 이게 나가면은 내가 직영 운영하듯이 똑같이 가맹점들이 운영이 안 됩니다. 점주님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서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다 뺏길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점주님들 입장에서 그럼 프랜차이즈를 왜 하느냐? 내가 아이템을 만들고 내가 상품을 찾아다니고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바로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전체가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규모의 경제하고 똑같아 보는데 한 명이 내 브랜드를 알리는 게 아니라 100명이 브랜드를 같이 알리고 1000명이 같이 알리기 때문에 브랜드가 빨리 알려집니다. 이런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브랜드의 선호도도 빨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합니다. 근데 가맹점주들은 또 뭐가 나쁘냐 하면은 투자비가 들죠. 그 다음에 자기 수익에서 일부를 본사에다 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본사가 너무 잔소리가 많다는 게 싫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도 이제 유발됩니다. 내가 아까 제가 프랜차이즈 그러면서도 프랜차이즈가 그럼 뭐냐? 제가 만든 좋은 거 쓰십시오. 쓰는데 대가는 주십시오. 라는 게 가장 정확한 이론입니다. 근데 내가 주기 싫어 그러면 자기 걸 하셔야죠. 이게 아이디어고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실은 이게 출발은 이게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에 재봉틀을 파는 스윙어라는 재봉틀 기억나시는 분인데 1960년대도 집에 가면 재봉틀 하나씩 돌리는 재봉틀 발로 밟고 하는 재봉틀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가 스윙어라는 건데 그게 맨 처음에 대리점에다 파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프랜차이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식당에다가 도입한 거는 맥도날드가 거의 제대로 도입한 건 맥도날드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때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 사업이고 그 계약에 의해서 하고 말고가 결정됩니다. 이게 이제 계약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복제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네. 직영점이 만든 시스템이 똑같이 가맹점에도 같이 적용되도록 만들어주는 복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입니다. 맥도날드 매장, 여기 있는 매장 브랜드 매장이나 강남역에 있는 매장이나 어디 가는 매장이 똑같다 생각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놀부 부대찌개도 여기 있는 저 가맹점이나 저기 있는 매장이 똑같이 라고 할 때 부대찌개 먹고 싶은 놀부 부대찌개 먹고 싶은 사람은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브랜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뢰입니다. 저는 한국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 많은 갈등이 생기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요걸 들어온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뢰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현재 상황.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려면은 원칙은 직영점을 1년 동안 운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1년을 왜 필요하면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올라가고 방학이 두 번 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내 브랜드의 매장이 내 아이템이 어떻게 팔리는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가맹점을 만들 때 어떤 상권에 어떤 입지에다가 매장을 만들 건지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나쁜 짓을 한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많이 팔릴 8월달이나 7월이나 8월 방학 기간에 매장을 딱 만듭니다. 만들가 장사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서 바로 가맹 사업하면 되죠. 그럼 막 장사 잘 되니까 막 따라옵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불나방식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다가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럼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잘못 만든 브랜드 중에 가장 최근의 것은 대왕 카스테라라는 거 아시죠? 그건 물론 엑스파일에서 한 대 때려가지고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잘못 만들어진 브랜드였습니다. 관리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 그렇게 터뜨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1년 동안 해야 되고 가맹점주들은 들어갈 때 사실은 1년 이상 저 브랜드가 움직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보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가맹점주를 모집해야 되는데 요 계약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엉터리로 하면 부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하면 때 영업구역을 선정해 줍니다. 이게 어쩌면 공익 김선달 같은데 대한민국을 놓고서 지도에다가 동네 막 치가지고 상권을 나눠가지고 파는 겁니다. 본사는. 공익 김선달 맞죠 그러면. 근데 그걸 계약을 한 이유는 그 계약을 해놔야지 다른 사람이 침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구역을 주는 시스템이 프랜차이즈고 이때는 이것도 잘못돼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잘 시켜줬는데 한국 프랜차이즈는 교육이 친구들 때 말을 못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매장 하나 만들고 오픈하는데 이 막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2주일밖에 안 시킵니다. 맥도날드는요 52주 시킵니다. 제가 맥도날드를 쭉 제가 나중에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이 교육이 제대로 된 브랜드하고 안 된 브랜드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가맹점주님들 제가 부대찌개를 제가 했으니까 하는데 부대찌개를 장동님은 만드는 방법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모르는데 그분들이 와 장사를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분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아이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썼고 몇 도 온도에 어떻게 해라 몇 분을 끓여라 부터 시작해서 조리를 할 때 파는 어떻게 썰고 마늘은 어떻게 다지고 등등등 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틀 만에 3일 만에 배울 수 있을까요? 음식에 좀 관심 있으면 좀 배울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매장을 운영하면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식자재도 관리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등등등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가르쳐주고 매장 오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되니까 문제가 갈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매장 오픈할 때 막 인테리어하고 등등 하는데 제대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되고 또 하나는 구매, 마케팅, 지원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만들어주고 나서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난 돈 벌었으니까. 등을 해서 갈등이 생기고 부서지고. 근데 이런 게 사실 잘 아니고 이게 사실 신뢰와 상생이 필요한 이유는 이 모든 약속을 다 서로 간에 잘 지켜줘야 되는 거죠. 본부는 본부대로 잘 지켜야 되고 점주는 점주대로 내가 매장 운영을 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나눠보고서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프랜차이즈를 만드냐, 본사를, 브랜드를 해보니 아이템을 잘 아는 분들, 쉽게 말해서 이제 요리를 잘 아는 분들이 내 매장 하나 만들죠.
놀부 부대찌개, 놀부 보쌈도 놀부 그 오진거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는 주방 시사반장 뭐 했다고 그래요. 중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나와가지고 신림동에다가 매장을 몇 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마지막 딱 한 게 보쌈이었고요. 보쌈을 10평도 안 되는 매장에다 만들었는데 대박이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도 좀 가맹 좀 하게 해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 둘 내려가다가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 놀부, 원할머니 보쌈, 백종원의 본가 등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나 관리를 잘했던 사람, 지금 예를 들는 것은 피자 해버리라는 것은 광고 보셨죠? 피자 큰 사이즈 피자 한다는 아십니까 이 브랜드? 이름 김준현 모델인데. 아 예 아시네요. 근데 이게 제가 도미노 피자 할 때 상도 점주하는 양반이 나와서 폐점하고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도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 및 인테리어 업체가 만드는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장비 좋은 거 갖다 줄 테니까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예가 화덕피자가 해놓은 이유가 화덕은 이태리에서 만든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장비를 가져오는 친구들이 딴 사람 주다고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만든 브랜드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뭐 사조에서 최근에 자기가 원래 브랜드 닭치킨 브랜드를 만들었다가 잘 안 되니까 부어치킨이라고 KFC 출신이 나와서 만든 걸 또 사버리고, 그 다음에 맘스터치는 지금 상장까지 된 회사인데 사실은 맘스터치가 원래는 다른 브랜드였죠. 해바로라고 혹시 아시는 분인데 그 원래 대한사료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 사료하면서 자기 닭공장도 가지고 닭 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브랜드를 뭘 했냐면 파파이스를 했습니다. 파파이스를 하다가 쏙 만든 게 따로 맘스터치라는 걸 하나 쏙 만들어 놨다가 파파이스 금방 돼버렸죠. 근데 맘스터치는 잘 되니까 바로 독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까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브랜드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프랜차이즈를 하던 업체가 이 브랜드, 3브랜드 만듭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를 가진 업체는 백종원이 본가랍니다. 20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놀부가 오늘 보니까 18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만드느냐? 제가 책에서 쓰는 것은 대한민국은 땅 크기가 너무 좁습니다.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300개 정도 만들고 나면 더 이상 확장을 못합니다. 크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욕심이 있다 그러면 더 만드는 거죠, 브랜드를. 근데 미국은 맥도날드가 미국 본토 내에 12,000개가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기치려고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눠봤고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 아마 저렇게 아프고. 근데 그러면 본사와 가맹점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것은 왜 생기는가 보면은 첫째는 목표가 다릅니다. 본부는 매출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식자재가 되든 러닝 로얄티가 되든 그것을 통해서 본사에 수익이 생기죠. 그래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고 그러고 또 브랜드가 잘 되려면 고객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객단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고객 수를 늘리는 마케팅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게 본사고요. 근데 가맹점주님들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내 주문에 들어와야 될 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3억을 투자해서 가져가는 돈이 1,000만 원은 돼야 된다는 게 하고 500만 원밖에 안 돼,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이건 단위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수익이다 보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점주님하고 매출을 추구하는 가맹본사하고 간의 갈등 요소는 많이 존재한다. 이유는 매출을 하다 보니까 할인 행사를 많이 하죠. 특히 피자들이 요즘 정말 많이 하는데 40% 할인 행사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결국은 본사가 식자재도 많이 나가야 되고 예를 들면은 러닝 로얄티도 받아야 되니 매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제가 뭐 근무를 했으니까 저는 2001년도부터 있었는데요. 제가 맨 처음 갈 때
평균 매출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정도에는 제가 작년은 좀 나빴고 재작년까지는 거의 한 8천 정도 되는 매출 매장 단위가 하고 있습니다. 4배나 성장했다는 것은 본부 입장에서 되게 좋고 물론 가맹점 입장에서 좋아졌습니다. 2천만 원 팔 때 가져가는 돈이 300, 400밖에 안 됐다면 8천 넘어가게 팔면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가맹 본부 점주님들이 되게 좋아했던데 최근에는 이제 가맹 이래서 도미노 피자 하나 있는데도 매출이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할인 행사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할인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가맹 점주님한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맹 본사는 브랜드 전체를 알 생각합니다. 근데 가맹 점주님은 내 매장 하나만 딱 보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전체를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특히나 이렇게 시스템을 주면은 대충 배우고 대충 잘합니다. 왜? 머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잘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충 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통제를 심하게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원래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자율성이 없는 분들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하면은 거의 안정적으로 하는데 자율성이 뛰어난 분들은 사고를 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느냐 틀리냐 문제인데 어쨌든 일기들이 영향을 미치고 영업구획 문제는 아까 제가 공익 김선학식으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본부 입장에서는 영업구획을 만약에 반경 1km로 줬다가 매장을 더 만들고 싶으면 반경 500m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 본 점주는 입장에서는 반경 1km 내가 받았으면 반경 1km가 내 재산권입니다. 근데 그걸 본사가 갑자기 막 재계약하면서 자르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고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잘하려면 제 책에는 런닝 로열티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런닝 로열티는 그냥 미국 애들이 썼던 용어죠. 이니셜 로열티라고 런닝 로열티 두 가지 로열티가 존재하는 겁니다. 최초에 받는 가맹금, 그 다음에 운영할 때 받는 가맹금 두 가지를 가지고 받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거기에 런닝 로열티인데 런닝 로열티는 매출 베이스로 몇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맥도날드 같으면 매출의 5%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식자재에서는 마진이 제로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 5% 정도 받아야 될 돈을 전부 다 식자재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매입해서 받았던 공장가에서 뭔가를 플러스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의 가맹점에서 주는 게 20 내지 30%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한 5%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걸 따지면. 근데 그걸 안 한다 이거죠. 왜? 한국에서 안 하는 이유 1번 매출 누락이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아직까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매장들이 현금 결제하면은 10%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매출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사는 그렇게 되면은 런닝 로열티 못 받지 않습니까? 그거 빠지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배달 와가지고 저 카드 하면은 안 받습니다라고 현금 내라고 압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가맹점주님들이 배워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부대찌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가보면은 다대기 맛에 의해서 영향이 엄청나게 미칩니다. 그 다대기만 내가 만들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연구합니다. 그래야 비슷해지면 독립해버려요. 그래서 외식 쪽에는요, 특허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허를 낼 때 고춧가루 나는 100g 들어갔어. 옆에 사람이 만들 때 120g 들어갔어 하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특허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피가 쉽죠. 그래서 본부가 돈을 버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서 나 돈 안 줘 라는 얘기 생깁니다. 본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돈 받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식자재 돈 안 주면 안 줘.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물건 줄 테니 이렇게도 계약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장에다가 자기 노하우식으로 딱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절대 카피 못해.
여기 없어 맛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부대찌개 많은 브랜드지만 물론 제가 그걸 있으면 몰라도 저는 놀부 부대찌개 제일 맛있는 아직까지. 네, 그 다대기 맛이 제일 익숙해지는 거라고요. 그 맛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공장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자기 공장을 자꾸 만들어요. 맥도날드는 3만 개 넘는 매장이 있는데 자기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공급을 했다고 아까 제가 이익을 하나 안 남긴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저 공장에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왜? 못 받으니까.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프랜차이즈는 신뢰라는 단어가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고 본사가 주는 제품도 좋아야 되고 매장에서 내가 열심히 운영해서 매장 잘 브랜드 잘 관리할게 라는 그 약속인데 이 약속이 깨지면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상생 서로가 잘 도와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가맹점이 성공해서 가맹본부가 산다는 이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한민국에 프랜차이즈 만든 사람들이 다 없느냐?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정말 사고 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놈인데요. 미안해요. 놈은 나쁜 말 아니죠. 놈 자자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을 사고 치다 보니까 다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고 기본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답이고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이 영화 한번 보십시오. 프랜차이즈에서 관심 있어 그러시면은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아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실은 만들 때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저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 맥도날드 창립자라고 하는 파운더라고 하는 레이크라이너 사람이 나쁜 놈이야. 맥도날드 형제가 잘 만든 브랜드를 제가 빼들어가서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라고 욕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쫙까지 나옵니다. 맥도날드 지금 아까 36,000개라고 했는데요. 빅맥 지수도 있고 등등 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약 36,000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맥도날드에서 6년간 근무했어가 아니라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미노도 있어보고 다 해봤는데 도미노 피자는 예를 들어 미국의 도미노 피자 시스템은 미국 맥도날드 시스템에 제가 볼 때는 한 50~5% 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정말 잘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러닝 로열티 제도가 있는데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1.9% 러닝 로열티 받다가 0.5를 맥도날드 형제에게 떼주게 돼 있는데 맥도날드 형제가 난 그거 싫어. 그냥 내가 10억씩 형제들이 나눠가지고 돈 내놔. 해서 $270에 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1.9가 처음 할 때 1.9%였는데 지금은 5%로 올라갔고요. 처음으로 전국 광고를 시행했습니다. 네이크락이. 그 다음에 맥도날드를 부동산 사업을 했던 업체라고 인식들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에. 근데 맥도날드를 정확하게 들어가보면요.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맥도날드의 점주들을 모집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매장을 만들어주니 개판이 되고 있더랍니다. 점주들이 놀러만 다니고 매장은 그냥 팽개치니까 매장도 엉망지되고 메뉴도 엉망이 되고 다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이래서 안 되겠다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뭐가 나오냐면은 유대인이면서 성경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 왜 유대인이 성경책을 팔러 다니냐? 나는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팝니다. 기독교 책을 파는 거다. 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하고 앉아 이야기하다가 그럼 당신이 프랜차이즈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매장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하게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큰 건물에 1층에 들어가고 2층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는 원래 한 땅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매장 갔는데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땅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 건물 지어갈 테니 너희는 수수료만 내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많이 확보를 하죠. 근데 그걸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 이게 매장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목적도 있었는지 제가 그 사람 머리까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확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이 없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많냐 그러면은 생계가 이거죠. 내 것처럼 들고 수 있는 사람하고 돈이 많아서 물건 지금도 그냥 내가 있을 때 밤에 가서 돈만 챙겨가는 사람들하고는 매장 운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할 때 보면은 뭐 이 브랜드가 참 좋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보장한다는데 내가 사업 투자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신이 들어가서 매장 할 것 같으면은 하세요. 그러나 돈만 투자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죽어도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네.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혹시 이렇게 프랜차이즈 주변에서 돈만 가지고 갖다 놓고 다른 사람 운영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말로 오토 매장인데요. 오토 점장들이 움직이는 매장을 만든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안 되는, 지금은 더 안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정신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외식업계에서는 이 QSC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퀄리티 서비스 클리니스인데요. 그러니까 품질, 서비스 친절, 서비스 위생 청결,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면은 외식은 오래 갑니다. 근데 네이클락이 가장 잘하는 것은 이 QSC를 회사의 가장 근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양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70대 돼서도 매장 가가지고 휴지 줍고 끈 딱지 떼고 이러는 게 일상생활이었고요. 그거 하지 않은 가맹점은 폐점까지 시켜버렸어요. 그 당시에. 자기 원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결국은 맥도날드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가장 잘하는 거라 하면은 QSC고 교육을 잘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가맹점을 잘 만드는 아까 제가 미국에 12,000개의 매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80%는 가맹점입니다. 한국은 직영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이죠. 근데 맥도날드가 만들어질 때부터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만드는 게 돼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장점인데요. 제가 맥도날드에서 보고 한식 브랜드 다 있어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표준화, 단순화가 가맹점은 이루어져야 된다. 왜? 아까 제가 복제라고 교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가 똑같이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맹점주님들이 와서 매장을 운영하려면은 단순화되어 있어야 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잘 되어 있었는데 한식은 잘 안 됩니다. 이유는 불세기, 간, 두 가지 때문에 한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대한 통제 지원이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관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52주 동안에 가맹점주가 와서 교육받아야지 가맹점을 열어준다면 52주면 1년을 하는 건데요. 거의 한국은 9개월입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매장 운영 다 배웁니다. 점장 역할 다 배웁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매장은 수준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다르고, 또 하나는 맥도날드는 본사에 근무하려면 매장에서 점장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매장, 제가 있던 뭐 브랜드를 다 사실 그렇게 할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 뽑아가 본사를 갖다 놓지 않으면 못 움직이니까. 왜? 경력이 짧다고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구조도 러닝 로열티를 하면 물리 수익을 하면 러닝 로열티를 하면은 분명히 매장의 매출 등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이거는 물리 수익은 이런 느낌만 잘하면 이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깊이 들어가면은 프랜차이즈의 광고 분담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한국은 잘 안 됩니다. 이유는 엉뚱한 데 많이 써서 모 회장은 그 돈을 자기 돈인 줄 알고 썼다 뭐 이래서 배임 나오고 뭐 이러는데요. 우리가 매장 하나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매장 광고를 하면은 100만 원어치밖에 광고 못 하지 않습니까? 광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근데 100만 원을 100개의 매장이 모으면 얼마입니까? 억이죠. 다 모으면 10억이 되고 등등을 하면은 모델을 100만 원이 100개면 10억 아닌가? 1억 아닌가?
맞죠? 그렇게 된 돈이 다르기 때문에 모델도 쓰고 광고 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브랜드 하나 가지고 많은 광고를 하는 방법이 이제 광고 분담금 제도인데 이것도 한국은 잘 안 됩니다. 이 제도를 놓자 보면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쭉 썼습니다만 이 책에서 사실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모든 매장의 현장에서의 경쟁력, 매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을 해주는 게 프랜차이즈가 잘 해야 될 일이다. 일반 개인 매장하고 붙어서 이기려면 그게 뭐냐? 점주가 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좋은 사람을 선발해야 되고 직원들이 잘 훈련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마케팅적으로 광고 분담금 제도가 반드시 해야 되고 개인은 절대 모르는 마케팅의 7가지 요소 7P 제품, 프로모션, 플레이스 등등등등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만들고 본사는 그 힘이 있는 것이고 아까 러닝 로열티를 가지고 매출 중심으로 가고 투명하게 신뢰가 형성돼도 단순한 표준화가 잘 되면은 맥도날드처럼 계속적으로 맥도날드 변화는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맥모닝이라고 한국에도 했지만 제가 있을 때는 맥도날드에서 블랙버스터 팔자고 미국에서 저한테 게시가 들어왔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밥 얻어먹고 나오는 사람 남자들이 너무 많이 없죠. 혹시? 그러면 맥모닝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변화들을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더라고요. 햄버거가 저는 24시간 팔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배달한다는 것도 상상 못 해봤어요. 근데 걔들은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경영을 하면서 왜 실패했을까, 왜 성공했을까 대해보면은 내가 진짜 혁신적으로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시간인데 얘네들 제가 맥도날드의 장점으로 보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걸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주는 게 맥도날드가 강점이 아닐까. 자기가 벌었으니까 그냥 나는 이거 알아 살아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프랜차이즈는 현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되고 식자재로 돈 버는 시스템 절대 안 되고 러닝 로열티 가야 된다는 하나고요. 제가 이 책에 얘기했는데 가맹점주가 행복한 가맹 사업을 반드시 해달라. 그다음에 상생하고 그다음에 가맹 본부의 직원들 역량도 반드시 좀 향상시켜달라. 우리가 너무 그쪽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다음에 브랜드를 중요하시는 가맹점주를 꼭 선발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저 키보드에다 집어넣고 이 책을 썼었습니다. 혹시 책에 대한 이해 되셨습니까? 그건 어렵죠? 네. 근데 프랜차이즈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제가 10시간 동안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시더라고요. 쪼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책 다 읽어보신 줄 알고 막 지나왔는데요. 실은 프랜차이즈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절대 나쁜 사업은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프랜차이즈를 좀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프랜차이즈 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저한테 전화가 정 안 되시면은 이창재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왜? 이창재님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제 짝지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자리도 실은 어느 날 갑자기 너 책 썼지? 여기가 발표해. 예. 그러고 왔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사실 일적이하고 프랜차이즈가 사실 안 맞는데 저 친구가 가 그래서 왔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통해서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맞으니까요. 그다음 제가 이제 제가 이창재하고 저하고 창재라고 합니다. 하여튼 친구라는 걸 아시겠으니까 제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증 3모작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책을 한 두세 권 더 쓰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책을 이 책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쉽게 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뭘 쓰려고 하면은
진짜 현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까를 지금 거의 이제 쓰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칼럼도 지금 쓰고 있고요. 하면서 하여튼 책을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한 70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인생이 뭐니 이야기를 한번 쓰고자 라고 계획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강사 놀부 대표이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뭐하고 살지 이러다가 책을 썼으니까 혹시 이런 자리에 오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횡설수설 안 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하다 보니 찾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이대들이 한다는데요. 명강사 최고위 과정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300만 원 들여가지고 가서 배워봤고 근데 도움 되더라고요.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장동훈님 같이 막 앞에서 정말 잘하시는데 강사 일을 한번 배우고 싶다 보면 저는 그런 과정을 추천해드리고 요즘은 그래서 강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브랜드미라는 곳에서 헤드헌팅을 하고 있다 했는데 아마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고문도 하고 있고 또 다른 길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닌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에 있으면서 3호작, 4호작을 한번 만들어 가려고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을 조금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본인이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거나 주위에 프랜차이즈에 도전하고 있는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로서 이런 프랜차이즈는 피하라 1, 2, 3, 4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찾아 1, 2, 3, 4 이것을 전문가로서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1, 2, 3, 4를 한마디로 제보고요. 제가 아니고 이창재 보고 당신 경매하죠. 내 돈 1억 줄 테니까 좋은 거 좀 가져오세요. 라고 질문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와서 내 돈 2배로 벌릴 수 있는 주식 좀 추천해달라고 꼭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걸 제가 정리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가 오래갈 브랜드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사실은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당장의 수익성도 중요하고요.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돈을 3억을 투자하든 5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브랜드가 오래 못 가면 저는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갈 만한 브랜드가 뭔지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게 주식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고 찾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들어가 보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놀부 같은 경우에 봅시다. 놀부의 보상 오래됐죠. 다 아시죠. 웬만하면 지속될까요? 제가 지금 외식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고기를 먹는 방법이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옛날 저게 잘 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을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 방법이 그래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삶아서 내는 걸 주면은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요. 그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이 브랜드가 사실은 전신 아까 제가 혁신하다 이런 걸 해야 된다는데 못하고 산에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제가 해놓고 욕하는 짓인데 그래서 제가 잘렸습니다. 습관을 못 내가지고. 자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부대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찌개가 요즘은 새로 나온 부대찌개도 많죠. 네. 셰프의 부대찌개도 있고 킹콩도 있고 요즘은 이태리 부대찌개도 있고 장흥 뭐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은 조 형태에서 말고 다른 형태로 자꾸 도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부도 제가 마지막에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시도했습니다. 하나는 부대찌개 부패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성공이 되는데 이게 가맹점주인들이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많이 줘야 되는데 비싼 건 자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 의도하고 다르게 잘 안 되는데 지경을 바꾼 것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이게 가맹점주라고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서 부패까지 나가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가 사실은
써보고 싶었던 게 도미노 피자가 과거에는 2000년, 2001년도 이쪽에는 매장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다 뒷골목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보면 매장이 진짜 지저분하게 치웠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런닝에 슬리퍼 신고 막 배달 다니고 이랬던 시절인데 어느 시점에 매장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대로변에 나왔고 매장 가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매출이 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요인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회장이 잘했고 사람이 이것도 아니라 나머지가 다 같이 합쳐져야지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잘 되는 보사 갈건데 도미노 지금 약하고 막 개판인데 저거 할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잘 알죠? 그걸 내고 물어보면은 오래 갈 만한 데를 하라는 얘기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사실은 경영자를 꼭 만나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그걸 찾거든요. 이게 영업하는 친구들 만나가 계약하는 건데 이건 정말 위험하고요. 대표이사나 경영진을 꼭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뭘 하는지를 잘 듣고서 판단하시라는 얘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진짜 어디에다 꼭 쓰는지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 가는 거고 파파존스도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가지더라고요. 그럼 파파이스는 왜 안 돼? KFC는 왜 안 돼? 이러면은 뭐라고 답할까요? BBQ한테 졌다라고 해요. 닭 먹는 방법이 바뀌어 있는데 그걸 옛날 자기들 방식만 너무 고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극복을 못 해내더라고요. 그것도 변화가 못 따라가는 건데 BBQ에도 지은 게 아니고요. 한국의 닭 먹는 방법이 바뀐 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더라. 외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렇게 답을 하면 잘 피해갔죠 제가.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입맛 변화고 메뉴 변화고 사업 자체가 변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프랜차이즈 주도하시는 사업체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걸 뭐 따라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또 조직 자체도 비례화되어 있고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볼 때 향후 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그런 것들에 역동적으로 좀 맞춰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산업 앞으로 뭐 미국도 1950년대 시작했을 때 역사가 길지는 않은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외국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측면이 있는지 한번 도전해 석 지나가서 그런데요. 뒤부터 설명드리면은 미국이 1950년도에 맥도날드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하다가 1970년도에 한국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이 식자재를 가지고 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막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이 치고 나갔죠. 나는 그럼 식자재에서 받는 거 다 제로 할 테니까 런닝을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그게 약속을 서로 잘 지키니까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2016년도에 가맹준주 협의회 대표들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하고 미팅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런닝을 합시다 라고 했더니만은 그 협의회 쪽에서 가맹점주 협의회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본사놈들 못 믿겠는데요. 런닝한테 받는다고 해놓고 식자재 또 남길 거 아니냐 너희들. 이거 두 개가 지금 이제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동 구매하겠다고 최근에 발표 나왔는데 그럼 내가 구매해서 내가 할게. 그럼 이건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그것이 다 약속, 아까 말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가 저는 2017년도 이후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쩌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정권에서 막 떠드는 것도 프랜차이즈가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내심으로는 오케이 그럼 잘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문하면서도 빨리 런닝을 넘어가자 계속 제가 지금 부추기고 있고 제가 놀고 하면서 사실은 보쌈을 런닝을 제대로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실력은 두 번째가 먼저 질문하셨던 것은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이 입맛 바뀌고 등등 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일본은 현재 하고 있는 요대를 너무 고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만 하고 있으니까 부대찌개만 하면 돼 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대찌개 하지만 삼겹살을 집어넣든지 뭘 집어넣든지 좋은 아이템을 엮어서 자꾸만 이 확장 변화가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홍대 앞에서 파는 저 부대찌개 집하고 잠실 아파트 단지에서 파는 부대찌개 집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다를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패밀리가 좋아하는 것도 가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접목할 수 있는 변화를 가맹 본부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맹 본부가 아이템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는 게 프랜차이즈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가 있으면 다 빠져있으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중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잘했는데 이태리가 이집트 가면 이집트인들이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고요. 한국엔 불고기 버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지듯이 일본 가면 데리야끼 버거 있고 중국 가면은 애플파이 대신에 타로파이도 있고 등등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자꾸 해가는데 그것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본사도 하고 가맹점들도 실은 받게 되는데 이슈 하나 말씀드리면 파리바게뜨가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못 바꾸겠다고 해서 싸움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실은 인테리어는 6년 만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년 정도 지나면 한국의 인테리어들은 거의 다 어느 정도 찌개지고 다 합니다. 그러면 오수를 완벽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변신을 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파리바게뜨가 파리 그라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보면은 빵만 팔던 매장들이 커피도 같이 팔고 먹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빵만 파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요만큼을 늘려서 조금 더 늘려서 커피도 파시면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파리바게뜨입니다. 파리인데 그걸 점주님들 중에서는 난 절대 못해. 나 요대로 가고 하다가 그냥 넘기거나 내 할 테니까 안 한다 해가지고 싸움 막 했죠. 그게 지금 퍼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쩌면 가맹 점주님들도 변신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이런 변화, 저도 책에도 자꾸 언급을 했습니다. 자꾸 조금씩 변화를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점주님들이 너무 그냥 자기의 수익만을 바라보고 전체를 브랜드를 보지 않는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좋은 점주를 선발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도 지금 저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하겠다고 무조건 갖다 사인해주고 만드는 이것도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저는 앞으로 한 4, 5년 사이에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준비하는 가맹 본사의 경영진들이 창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 리얼 월드인데요. 예. 국내 어떤 후배가 해우리? 예. 해우리를 인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 개 안 된다고. 예. 근데 뭐 하여튼 그 전에 운영하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인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 김 대표님께서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필리핀에 가면 망이나살이라고 치킨인데 BBQ 치킨 예. 엄청 맛있거든요. 예. 국민 음식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국수집인데 이게 다시 저기 필리핀이나 태국으로 이렇게 프랜차이즈 진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 뭐 동남아 이런 데서 한국 음식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한국 음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은 한국 음식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제 책 아니고 싶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요 해오리는 제가 볼 때는 직영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오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해초를 막 해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간행사업 하면 무너지기 너무 쉽습니다. 저도 해오리 좋아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해외 브랜드 한국 가격 들어오는 거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 저는 안 가봤는데 싱가포르 가면은 이 꽃게 맛있게 하는 브랜드 있다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 칠리카요. 예, 실리크랩. 그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계약누가 했다고 발표났습니다. 판교. 그거 디림이라는 브랜드가 디림이라는 브랜드는 뭐냐면은 옛날에 포갈매기하고 하고 하다가 지금 도쿄 하나도 하고 백제원도 하고 있는 디림이라는 상장된 회사입니다. 거기서 그걸 가져왔거든요. 그런 것들 가져오는 게 결국은 해외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아까 제가 안전적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브랜드 수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게 세계화됐기 때문에 일어날 거고요. 한국의 나머지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들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잘해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해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태국 나가면서 태국이 말 한 번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고 나간다는 것도 정말 위험하다는 진짜. 그럼 영어라도 잘해야 되는데 영어도 몰라요. 중간에 끼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특히 제일 위험한 것은요. 동남아 나가면서 한국 교포들하고 사업하는 건 거의 망할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하여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 망한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고 현지인들 좋은 데를 정말 찾아서 하면 성공할 확률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적극 추천합니다. 한국이 저희가 스쿨푸드 스쿨푸드가 보면 미국의 차이나 팩토리라는 걸 들여와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또 스쿨푸드가 홍콩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미 다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나가겠죠. 스쿨푸드가 홍콩은 되게 성공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잘해서 나가는 거. 놀부가 한 이야기를 하면 놀부가 92년도에 중국에다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80억 개 넘었습니다. 지금은 나왔거든요. 겁없이 그냥 한국식으로 나가서 하면 돼라고 생각해서 수라원이라고 혹시 아죠? 옛날 저쪽에 그 강남에 있던 그 수라원이라고 아시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들고 나갔어요. 중국에다가 5천억짜리 건물에다가 취업 나갔는데 첫 해는 좀 되는 듯 하다가 한국 사람들 딱 빠지자마자 그냥 와 무너졌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단어. 현지화가 그렇게 어렵다. BBQ가 중국에 나가서 받은 최초의 질문은 우리는 치킨하고 맥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왜 밥이 없어? 왜 국이 없어? 왜 파스타가 없어? 이 질문을 받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절대 치킨만 넣고 밥 안 먹습니다. 치킨 옆에 생선도 있어야 되고요. 보쌈도 있어야 돼요. 환상을 확 차려야지 자기는 먹습니다. 그래서 놀부도 나갈 때 부대찌개 들고 나갔는데 부대찌개 옆에다 생선구이도 주고 치킨도 주고 막 줍니다. 이유는 한국 식당으로 인식하지. 1번. 둘째는 먹을 때 그렇게 다양한 걸 갖다 놓고 먹어야지.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먹느냐 라는 게 걔네들의 문화랍니다. 잘 알고 나가야 되는데 모르고 나가가지고 박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네. 아까 25%가 우리 자영업자라고 예.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가 새로 생겼다가 예. 망하는 게 지금 계속 몇 년째 예.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프랜차이즈 영향이 좀 있어요. 그 숫자적인 통계적인 오류 이 통계를 발표하면서요 장난을 좀 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80만 개 생겨가지고 79만 개 망합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80만 개 새로 생긴 거고요. 79만 개는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가다가 매장에 가다가 한 5년 하다가 문 닫는 거하고 가자마자 문 닫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가자마자 문 닫는 거로 생각합니다. 80% 했는데 80만 개 했는데 79만 개 망했어. 그러니까 만 개밖에 안 남아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오래된 걸 물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랜차이즈만 얘기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철물산도 있고요.
우리 자영업자 그러면은 뭡니까? 옛날에 저 시계 부속같이 고치는 분들도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에 들어가면은 고용인을 둔 자영업, 고용인을 두지 않은 자영업, 무급으로 주는 가족들을 쓰는 자영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도 자영업이죠.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내고 하는 거니까. 이 브랜드가 700만 개인데 그 안에 프랜차이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4만 개 있습니다. 그 안에 외식 프랜차이즈 11만 개고요. 진짜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데이터하고는 프랜차이즈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영업자보다 똑같이 외식업계에서는 자영업자 망하는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프랜차이즈가 더 오래 간다고 되어 있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고요, 사실 업계에서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나쁘다. 그거는 앞에서 저질렀던 사고 등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예. 일본의 오래된 식당들 소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 일본은 맛있는 프랜차이즈를 안 하기 때문에 100년, 200년 가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가게가 안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신문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요. 제가 머리에 넣어서 적어왔는데 안 그래도 한국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4,882개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까 제가 말한 외식업, 노소매업, 서비스업 다 포함해가지고입니다. 4,882개가 있고 가맹점 수가 24만 3,454개입니다. 미국은 가맹 본사 수가 3,000개고요. 매장 수가 75만 4,290개입니다. 질문하신 일본, 보기 재밌는데요. 가맹 본사는 1,339개밖에 없습니다. 일본 인구가 얼마죠? 1억 5천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3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339밖에 없다는 거 하나고요. 가맹점 숫자가 26만 3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식문화가 발전될 때 일본은 자기 거 장인정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이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그 행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몇 군데가 알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얼릴 때 뭐 얼지면허 하동강 몇 개 그런 것들은 딱딱 그것만 돼 있는 거지 실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많은 외식업들이 발전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IMF 터질 때 이제 우리나라는 막 생기는 거죠. 국수 잘하는 집 하다 보니까 우동 잘하는 집 하면 용우동, 정우동, 장우동 뭐 막 생길 거요. 그 다음에 최근 스몰비어 해가지고 한번 탁 터지니까 봉구비어, 영구비어, 영철비어, 뭐비어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음식에 대한 그게 좀 안정화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나라에서 하는 건지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네에 그냥 프랜차이즈가 아닌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식빵 제조 본인이 자영업을 차렸는데 바로 5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그 가맹점에서 좀 규제를 하고 좀 체크를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영업자는 망하고 그 프랜차이즈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맛이 정말 떨어진다는 거예요. 퀄리티는 정말 최저로 그런 빵들을 저희가 먹고 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좀 이런 왜 규제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아쉽다는 생각?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가맹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시장경제주의자가 돼가지고요. 질문하시는데 답을 드리기가 그냥 저는 모든 것은 시장경제에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슈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가맹점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그 사람은 자영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자영업자는 맞는데 최소한의 어느 거리 아까 말씀하신 그
1kg, 그 다음에 500m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셔야 되지 서로 같이 상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시장 경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뚜레쥬로 있는 옆에 파리바게뜨 가면 안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브랜드가 파리바게뜨가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가 3,000개입니다. 매장이 전국에 뚜레쥬로가 1,500개입니다. 뚜레쥬로 사장은 3,000개 만드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럼 파리바게뜨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끼리 붙어가 싸우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걸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사실은 가맹점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나는 저쪽에 안 들어갈래.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나는 내가 돈 줄 테니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 브랜드 가지고 가서 내가 장사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 그분도 먹고 사는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장을 여는데 본사가 아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꾸 그걸 통제를 현재는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국제가 나왔던 거고 뭐 거리 제한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말씀. 잠시만요. 시간이 많으십니다. 지금 토론이 과열되고 있는데 저희끼리 있으면 밥 먹는 거 좀 미루고 토론 더 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네. 밥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잠깐 질문